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유형별 매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는 총 6만 4,821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 매매 건수 12만 6,834건에 51.1%에 달했습니다. 이 비율은 2006년 이래 연간 최고치입니다. 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대 및 복리시설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후 주택가격과 합산해 산정하면서 상가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고 공포 6개월 후인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월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9.7포인트 하락한 67.9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지난달까지 90선 이상을 유지하며 양호한 주택사업 경기 흐름을 이어왔지만 이달 들어 83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의 경우 50에서 70선에 그치면서 주택사업 경기가 악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됐던 이 주택 2건 중 1건은 빌라였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역별로 은평구에 이 빌라의 매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올해 시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방송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사님 오늘 엄청난 강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초양극화 인플레이션 시대 무주택자로 남으면 위험한 이유 이걸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해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1시간짜리 강의인데 이것을 얼마나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 초유에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남긴 그 상처가 상당히 큰데요. 여기에서 초양극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제 지금 무주택자 분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위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그 상황이 위험한지 그리고 정확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지금 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양극화 시대, 우리 기생충 영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 빈부격차. 그러나 이 팬데믹에 와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더 직장까지 잃고 가령 숨만 쉬어도 빚만 늘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계속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월세 전세가의 금리 인상,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금리 계속 부담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히려 이제 수십억 자산가들도 생겼습니다. 그 많은 그 팬데믹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통화량이 풀리는 바람에 이 많은 유동량이 바로 자산시장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에서 돈 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또 맞추기 위해서 시중에 이 풀려 있는 유동성을 좀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지금 15억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고 사야 되는 15억 이상의 아파트 값은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 열풍 때문에 빌라 가격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늘 위기가 오면 또 기회도 있는 법입니다. 늘 경제공황, 이런 대참사 이럴 때 늘 세계의 부호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그때 판단력을 내리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는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이제 중앙은행격인 바로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아직도 저금리 0.25%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올해 7번을 단행할 수도 있다. 4번을 더 올릴 수 있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지금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완전히 이제 종료하는 것은 3월이 예상이 되어 있지만 아직 종료는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미국의 통화량은 계속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해서 겁먹은 다른 세계 국가,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1월까지 1.25% 기준금리 3번의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팬데믹이 오기 전 2월에 그 수준입니다. 다시 정상 수준으로 기준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3% 정도의 인플레이션, 미국은 40년 만에 온 하이퍼 인플레이션 7%, 한국은 3%,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잡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또 더 터진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계대출에 굉장히 많은 부실이 지금 위험성이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계대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위험성이 있는 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까지 닥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경고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가계대출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부채가 늘어났냐, 이것을 또 우리가 정부나 또 일부 지금 폭락론자들이 얘기하길 아파트 살려고 영끌족들이 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가계대출이 부실하게 됐다. 그래서 금리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들이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급매로 내놔서 그래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그때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칫 투자 경험이 없으시고 지금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다른 분들보다 좀 떨어지시는 분들,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투자 경험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왔을 때는 정말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정확한 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은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외화 유출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 그 기준금리를 한 1%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1%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함부로 올렸다가는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 수출 강국이죠. 그런데 환율도 잘 방어를 하고 있지만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경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 그 내수 경제가 그 침체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지금 거의 아사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까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대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또 인상이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만 계속 보면서 우리가 계속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계대출 규제가 들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서민입니다. 지금 월세, 전세 이렇게 다른 집에 이렇게 임차로 살고 있는 분들이 금리가 올라서 월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다 반전세로 돌리고 계속 그럽니다. 계속 그 내 월급을 월세로 내면서 살다 보면 돈은 언제 모으고 결혼 언제 하고 애는 언제 낳고 집은 또 언제 삽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요 부분 우리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가계대출 그 부채가 정말 연끌족 때문이냐? 그래서 얘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집을 내놔서 우리 그 집값이 폭락할 것이냐 이런 거 좀 이제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태가 오면 이거 중산층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20, 30대들 지금 한창 일할 나이 이분들이 무너진다. 그럼 경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입 밖으로 이렇게 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 무너지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집을 못 샀으니까 너는 샀지, 너 좀 망해봐. 이런 나쁜 생각으로는 절대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추후에도 하지 마시고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가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대출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사지는 못하지만 전셋값 이런 임대값들은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문정부 들어서 서울 시민의 40만 명이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높아진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면 집값이 더 떨어질 텐데, 그동안 또 집도 안 샀는데 꼭 지금 사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자, 팬데믹으로 돌아갑니다. 2020년 3월에 팬데믹 선언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때가 한번 왔었죠.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이때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6년에 걸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같은 3조 달러를 단 3개월 만에 똑같은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3개월 동안에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6년 동안 풀렸던 돈이. 그리고 제로 금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막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를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코로나 선언되면서 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똑같이 기준금리를 0.5%로 낮추고 그리고 대출을 증가시키면서 이 대출금을 받은 서민들이 이것을 써주기를 바라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랬지만 이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시중에 이 유동성, 많이 넘쳐난 유동성이 모두 자산시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산시장인 바로 부동산과 주식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이 저금리 시대에 아주 투자 환경이 좋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는 이 많은 통화량이 돌아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가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왔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문제거리입니다. 집값도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미국, 뭐 여러 유럽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집값이 최대로 폭등을 했고요. 주식시장도 화랑을 맞고 있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오면은 도대체 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막기 위해서 각국들이 이제 긴축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이제는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것은 금리 인상, 그것까지는 뭐 미국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가계부채가 우리는 급속하게 증가했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임금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풀려 있는 이 통화량까지 같이 맞불려서 7%라는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이상하다. 우리도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풀었는데. 예. 근데 왜 우리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를 해서 이게 패닉 셀링으로 가서 집값 폭락의 얘기가 나오죠?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이 지금 그 두 그래프가 있는데요. 한국의 정부 부채가 선진국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에 비해서 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같이 뿌렸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났죠? 게다가 정부 부채가 나간 거 아닙니까? 재정이 굉장히 똑같이 뿌려졌는데 왜 우리만 선진국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3배가 늘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개인 사업자들의 가계대출 급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끌족들은 개인 사업자들이 아니죠. 직장인들이거나 뭐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그러니까 영끌족, 주택 하려고 지금 이 개인 사업자들이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인의 그 결과는 이겁니다. 미국은 사실 그 많은 돈들을 어디서 뿌렸냐? 정부의 재정으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는 2008년 이후에 선진국들은 그 시스템을 변화했습니다.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절대로 정부 부채를 쓰지 가계 부채, 그러니까 이런 민간 부채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PPT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이게 대표적인 거죠. 지금 고용을 유지를 하면 나라에서 대출은 해줍니다만 그것을 직원을 자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명목상 대출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합니다,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갚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나는 그래서 가계 부채가 지금 늘어났다. 이게 바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고 다만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영끌족들이 지금 이 금리 인상과 그 주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금리 인상과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경기 침체는 된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렸음에도 물가를 못 잡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또 부작용이 옵니다. 반대로 금리를 너무 급속하게 올려서 지금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게 돼서 경기가 위축된다. 이러면 더 큰 게 오죠. 바로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옵니다. 경제 대공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집값이 폭락된다는 말, 이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망하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이 그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화폐랑 돈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폐는 각 나라가 네모나게 생긴 이 노란 게 5만 원이에요. 이걸로 그냥 지불할 때 쓰세요라는 법정 화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이겠죠. 우리나라는
계속 인쇄기로 그 돈을 찍어내고 시중에 뿌려댑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자산이 없을 때, 금과 부동산 이런 자산이 없을 때는 정말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히 이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간 태운다라는 얘기가 있죠. 집값 잡으려다 경제이익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 함부로 단행하면 안 됩니다. 경제 상황 보면서 하는 거고요. 임대사업자 해제 세택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임대가가 안정이 되고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도 빨리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한국에서 지금 전세 대조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네, 바로 무주택자 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딱 차렸을 때 내가 남아있는 돈으로 잠깐 뭐 빌라 갭 투자라도 해볼까 할 때는 이미 여러분 모두 기회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좋은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서 오히려 내 집 마련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오히려 내 집 마련에 좀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략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부동산 올인원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지역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교차하는 뚝섬 요원 지역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5,800만 원에서 5억 6,8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자, 최근에 좀 많이 크게 떠오른 지역인데요. 자, 광진구 자양동 입지부터 시세까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진구 자양동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많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무주택자분들 또는 무주택 자녀분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꼭 그 투자를 좀 해놓으시길 바라는 부분인데요. 이유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강남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강남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맞닿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이라는 바로 그런 특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양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 중에 주변에 뭐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그리고 성수 IT밸리, 그리고 위쪽으로는 바로 뭐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중고 뭐 의료단지, 그리고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그다음에 건대 상권 이런 것들을 이 광진구가 갖고 있는 주변의 입지라고 하면 숨겨진 입지는 바로 한강 너머에는 강남, 청담,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바로 그거의 개발 사업들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지금 고도 제한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한강에 대한 고도 제한이 곧 풀립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개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를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맞은편에 청담과 그리고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영동대로 지하복합센터, 그리고 뭐 현대, GBC, 그리고 잠실 마이스 시설들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속속들이 착공에 들어갔고 착공을 예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제 잠실 마이스 산업 시설인데요. 국내 최대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2조 1,600억. 그리고 이번에 한화 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9년 30년이면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양동 일대인데 우리가 이제 한강을 바라보면서 자양동을 계속 보게 되겠죠. 여기에서 외국인도 많이 오고 자양동 개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그래서 자양동의 빌라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빌라에 대한 매입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제 앞으로 많은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때문에 그러한 열풍이 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권리산정일을 딱 정해놨죠. 서울시 신속통합개발에 있어서 권리산정일은 올해 1월 28일 이후에 준공이 난 그 신축 건물까지만 입주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빌라의 신축 빌라들도 이제 공급이 끊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아타운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또 1월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이 난 이후에는 거래도 안 되죠. 그래서 거의 이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소액의 사실은 그 신축에 대해서 빌라 투자하셔야 되는 이유가 소액으로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데 요즘 전세가 뭐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회가 없어지고 내 돈이 투자하려고 하면 옛날보다 3천 들어갔던 것이 지금 9천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양 2동을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자양 4동 같은 경우가 신속통합개발 1차 공모에서 제외가 됐지만 사실 거기에 제외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뭐 현금 청산자들 이런 투자 수요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그 주민 간의 그 충돌 때문에 사업이 좀 지체될 것 같다. 이런 우려 때문에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형식으로 여기는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나 너무너무도 지금 비싸고 지금 들어가면 오히려 청산이죠. 그러나 자양 2동 같은 것은 상황이 다르죠.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3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3동은 지금 900세대가 넘는 지금 그 빌라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앞에 가면은 한강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가면은 또 뭐 리모델링 아파트들 그리고 건대의 뭐 이런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또 빌라 공동주택들이죠. 그래서 계속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7구역이 이제 작년 10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그 지금 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제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앞으로 그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 자양동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양동이 뭐 지금 건대 상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에 이제 동서울 터미널 개발까지도 지금 또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지금 예상 시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5억 5,800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네, 임대가 4억 6,800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한 9천만 원 정도 여러분 예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핫한 아이돌로 마용성이 떠올랐는데 여기에 지금 막내 멤버까지 추가가 됐죠. 바로 마용성 광진구. 오늘 광진구 자양동까지 저희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지원 이사님이 세미나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와 무주택 자녀를 위한 현재 보유한 투자금 내에서 최적의 투자처를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에서 부동산 시장 최신 정보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의 만능 열쇠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서울의 부동산 시장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부터의 가격 조정이 현재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확실하고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중요한 지역, 바로 첫 번째 지역은 마포구에 있는 망원동 지역과 두 번째 지역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통적인 입지의 장점인 곳과 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고덕동 이 지역 두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투자 전략 날카롭게 세워야 되는 때인데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정보 체크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가볼 지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3개짜리 아파트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6억 7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입지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포구 마용성광의 마자에 따온 마포인데요. 마포구 그 안에서도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선 아래쪽에 한강이라는 굉장히 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한강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펼쳐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망원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망원동 그 주변으로 우선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지하철, 도로의 대중교통의 요소, 마포구청역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망원역과 또 합정역을 통해서 2호선을 이용하신다면 강남권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또 6호선은 은평구에서부터 이태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들만 또 지나간다는 그런 6호선을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의 상권, 전통의 상권이 신촌, 홍대의 상권에서 지금의 이런 합정, 망원 지역으로 상권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망원동, 망리단길이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요소가 곳곳에 있는 포진되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권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망원동 위쪽으로는 재건축 이슈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위쪽으로 가재울 뉴타운과 증산 뉴타운, 또 상암의 업무지구까지 다채롭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그 마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런 업무와 주거지, 상업지가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인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공원이 주변에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죠. 넓게 형성되어 있는 공원과 또 한강의 모습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밸런스가 잘 갖춰지는 그러한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옆으로는 강북에 이런 최대 재건축 다시지라고 할 수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현재 통과한 상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이곳이 현재 3,710세대 인원 아파트가 대규모 5천여 세대로 대단지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또 이제 재건축이 실행이 된다면은 이곳에서 발생되는 폭발적인 이주 수요로 인해서 주변에 또 집가 상승까지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또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 또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망원동 위쪽으로 이곳 방송국이 있는 상암 DMC와 또 강 건너편의 마곡의 산업단지, 그리고 지벨리, 여의도, 여기에 공덕의 업무타운과 서울 중심지까지의 접근성 굉장히 용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도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학교가 굉장히 다채롭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홍대를 비롯해서 서강대, 연대, 이대, 숙대까지 이곳에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 그만큼 인기가 나날이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네, 괜히 마용성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입지 굉장히 훌륭한데 그러면 이 지역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마포구 지금도 좋지만 나날이 발전되는 호재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먼저 상암 DMC로 이곳 업무지가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지만 상업적인 모습이 상대적으로는 좀 빈약한 모습인데 앞으로 상암에 이런 롯데몰이 심의가 가결됐기 때문에 이곳이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완공을 목표로 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이곳이 마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탈바꿈이 되는 모습이 앞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상암 DMC는요 지금 또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는 지하철이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의 노선의 추가로 인해서 5개의 노선이 이곳을 상암 DMC로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와 또 이곳 랜드마크가 같이 형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백화점과 영화관, 복합 쇼핑몰, 오피스 등이 구성되어지는 그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상암 DMC의 롯데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화력발전소, 한강 옆으로 해서 지금 화력발전소가 아직까지 가동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산업화 시대의 이런 화력발전소가 현대에 이르러서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홍대의 이러한 문화도시가 이곳과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화력발전소, 과거 석탄을 나르는 곳에서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탈바꿈이 되게 되어집니다. 지상부에 있던 화력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지상부를 주민을 위한 시설 등으로 구성이 되게끔 주민을 위한 활용 공간이 점점 커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안에는 폐기 455가 유산 체험 공간으로 산업 유산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어집니다. 공연과 전시장, 또 수영장과 축구장 등도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는 모습들 만나볼 수 있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도로의 여건 또한 좋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월드컵대교 지난 11년간 방치되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현대 근래에 이르러서 개통이 되었던 모습들, 주변에 이러한 성산대교랄지 가양대교에 이러한 교통량을 흡수해서 주변 지역의 차 막힘 이런 정체 구간까지도 해소가 되고 또 이곳이 월드컵대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또 서부 간선도로와도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해졌던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또한 개통이 되면서 지방으로의 이러한 또 아래쪽 강남권의 지역으로의 금천구 지역이죠. 금천구 지역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 하지만 이러한 공사가 아직까지는 완벽히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도로가 더 좋아진다면 지금보다 더욱 빠른 이런 도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호재가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상암 DMC역으로 지하철 노선이 2개의 노선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노선 첫 번째로 목동에서부터 청량리역에 이르는 부분들 강북 횡단선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이 이곳으로 들어서게 된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 홍대에서부터 부천의 대장지구까지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가 또 들어서는 모습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강변 기본관리계획 안에 또 한강의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펼쳐질 이곳 학정과 당선권이 갖고 있는 창조 문화 권역이 홍대와 신촌의 이런 젊은이들의 같이 문화를 같이 융합시켜서 지역이 같이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한강변의 프리미엄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역시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또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되겠죠. 가격대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구조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대 6억 7천에서 6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에서 6억대 아파트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시세 5억 5천에서 6억 2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 7천에서부터 1억 4천만 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약 1억 원에서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억 원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시세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강동구 구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통 예정인 9호선 샘터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구덕동도 입지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전통적인 입지를 자랑한다면 두 번째 지역 고덕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고덕동, 강동구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강남의 4구라고 일컫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부터 가격 조정이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이런 강남권에 몰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곳에 한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입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이 5호선이 현재 다니고 있고요. 8호선에 또 암사역이 추후 연장되는 모습들, 여기에 더불어서 9호선이 앞으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중앙보훈병원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앞으로 이거 샘터 공원역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위쪽으로는 고덕의 비즈밸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 또 상업지와 업무지가 형성이 되는 고덕의 비즈밸리를 가지고 있는 초매머드급 호재를 갖고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의 고덕 그라시움이랄지 아르테온의 아파트의 가격들 현재 16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재개발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후광 효과가 더 그 이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덕동, 이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호선을 이용하신다면 도심 지역과 또 영등포 지역, 또 여기에 9호선까지 이용하신다면 9호선은 급행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동성이 굉장히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강남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또 영등포 여의도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 도로의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여기에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에 플러스 앞으로 신설이 되고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도로의 여건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도 입지 정말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 주변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들, 바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그중에서도 또 공급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오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 중인 신소통합기획이 또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신소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현재 1차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곳이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들이 재개발 지역에서 인기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용산구 이러한 지역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중에 용산, 청파 2구역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이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지역 11곳이 지금 후보지로서 신청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신소통합기획의 방향성은 1년에 한 곳씩, 한 구마다 1개에서 2개 내지가 선정이 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용산구 같은 경우 한두 개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사실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3곳이 후보지로 신청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위상이 굉장히 좋은 플러스 요인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선정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소통합기획 같은 경우 조합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또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주체가 되어서 정비 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 안에 단축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재개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덕 비즈밸리를 갖고 있으면서 또 샘터 공원역에 역세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입니다. 고덕 2-2지구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고덕 1지구와 고덕 2지구에 비해서도 이런 대지의 지분의 가격이 평당가라고 하죠. 이런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역세권에 그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잘 반영이 되어져 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또 역세권 350m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까지도 확인해 본다면 이곳이 역세권 시프트로서 방향을 바꿀 땐 그 최고층 높이 35층 이상의 이러한 35층까지 아파트가 또 건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소통합 기획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또 고덕 2-2지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또 학교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으면서 지금 5호선 이용이 가능하시지만 또 샘터 공원역 9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또 이제 고덕에 비즈밸리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죠. 유통 판매 시설. 지금 이케아를 비롯해서 아이파크 뭐 이런 CGV 또 관공서가 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또 강동의 세무서가 또 이렇게 이곳으로 또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모습들, 약 38,000명의 이런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또 중소기업 150여 개에 이르는 이런 회사가 이곳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첨단 R&D야 이런 대형 유통 상업 시설이 또 구성이 되어지고요. 호텔과 컨벤션, 복합 네트워크 시티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또 이케아를 비롯해서 복합 쇼핑몰이 조성이 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유발 효과가 9조 5천억 원에 이른다. 또 고용 창출 38,000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마치 마곡의 산업단지처럼 가격이 뭐 재개발을 떠나서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머드급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도 9호선을 갖고 있으면서 이건 역시나 상대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덕에 이런 비즈밸리가 형성이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9호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남권의 접근성이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고덕동 같은 경우 이케아 사무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또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케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명과 고양에 이어서 이케아가 또 이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이러한 유동 인구 또한 흡수를 시킬 수 있는 상권의 발전까지도 꾀할 수 있는 지역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9호선의 연장 소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보훈병원에서부터 연장되어지는 모습들, 그 안에 샘터 공원역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역에서부터 중앙보훈병원까지 약 12분대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이곳이 샘터 공원역이 생긴다면은 20분대에 강남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의 요소가 기다리고 있다. 4단계 사업으로 샘터 공원역이 구성 중인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9호선 같은 경우는 추후에 왕숙지구로서의 연결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또 8호선의 연장 소식으로 별내까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나날이 좋아지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점들,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종간 고속도로 국가 재정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만나볼 수 있는 고속도로가 구성 중입니다. 지금 고덕동 주변에서 다리가 한창 건설 중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만간 아마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2년 1단계로 개통이 될 예정이다. 구리 하남에서부터 안성까지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2단계 사업으로 안성에서 세종까지 개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통의 또 분산 효과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경부고속도로랄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흡수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충청권과 또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 탁월해지는 모습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 바로 가격이 되겠습니다. 금액대가 고덕동 5억 9천에서 5억 9,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 2개의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5룸 또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대지의 지분율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투자 방향성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세 시세 3억 3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2억 6천에서 2억 6,500만 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보신다면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2억 6천 정도 대출을 일으키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강동구 고덕동, 저희가 시세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김기현 팀장님이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매주 화요일 1:1 무료 상담과 매주 일요일에는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 및 투자 방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한 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또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